메모리에 언제 정점을 찍고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제일 잘하는 건 주가거든요. 근데 주가에 정말 이상한 변동이 생기면 그때 오히려 우리는 좀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주가에 변동이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쁘게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AI 반도체부터 좀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 이제 17만 선 돌파했고 역사 신고가 경신했죠.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그럼 이끈 핵심 동력은 뭐고, 밸류에이션 과거와 비교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워낙 국민주니까요. 과거 비교 적정한 수준인가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만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자산 가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PB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아직까지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포워드 PE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비싸졌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그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클리컬 산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고,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국면에서는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요. 지금도 저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AI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 속에서 보통의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증가를 해도 공급이 증가를 하면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그러다가 유독 강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수요 말고 또 다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여기 이제 공급에 의해서 사이클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사이클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앞단의 수요를 이끌어가는 이쪽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그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요번에도 빅테크들은, 미국의 빅테크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2026년도 빅테크들의 캐펙스는 더 증가했잖아요. 네. 근데 그 증가한 폭 중에 물론 학습에 증가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워크다 이러면서 이제 추론 과정에 대해 투자가 훨씬 커지는데, 추론 과정에서 가장 지금 병목이 심한 건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근데 메모리에 언제 정점을 찍고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제일 잘하는 건 주가거든요. 그러니 이제 주가에 정말 이상한 변동이 생기면 그때 오히려 우리는 좀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주가에 변동이 없잖아요. 없죠. 없으면 굳이 이렇게 나쁘게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크론이 HBM4의 대량 생산 및 상업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호재로 작용할까요? 일단 하이닉스한테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HBM 이제 독점적 지위였으니까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 주가 모두에는 2026년에 HBM의 시장은 더 커질 거다라는 게 충분히 프라이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의 사이클이 반도체 중에서 HBM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사이클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HBM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주가 퍼포먼스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야 돼요. 작년 상반기처럼.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메모리 전체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제 원래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조심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반도체는 오히려 HB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램이나 낸드는 생산을 한 다음에 다른 데다 갖다 쓸 수 있거든요. 다 다른 데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옆에 GPU가 없으면 갖다 쓸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 GPU의 성장이 둔화되면 HBM은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 거고, 지금 막 D램의 생산 라인을 바꿔서 HBM으로 옮겨갔는데, 이제 만약에 GPU에 대한 성장률이 꺾이면 이게 상당히 또 유휴 설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행주를 갉아먹는 생산 설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의 그냥 랠리를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혹시 그럼 어느 정도고 글로벌 업황에 대한 낙관론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등, 2등이 메모리 반도체고 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의 축이 글로벌 AI 투자와 관련한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영향을 준다. 오늘 13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나스닥은 2%나 하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이 2%가 빠지던 말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적당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의 중심이 삼성전자 메모리인 한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한테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업황에 대한 이런 거는 낙관론은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전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가가 정말 크게 바뀔 때 그때 조심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자라고 애널리스트라면 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원래 직업이 트레이더였기도 했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였기도 했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유튜브나 어디 가나 이제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뭘 그렇게 다 생각을 하냐, 고민을 하냐, 미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가가 진짜 많이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건 주가만큼 잘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현저한 변화를 보일 때 그때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하지. 야,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샀는데 지금이 기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범용 디램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DDR5 마진이 HBM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러한 수익성 역전 양상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어차피 메모리라는 게 결국은 싸게 만들기 경쟁이잖아요. HBM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조금은 이색적인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공급을 하게 되고 실제로 GPU 결국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사양이 맞아야 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HBM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산업 성격상.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좋은 반도체 만들기 싸움을 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싸게 만들기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HBM이 계속해서 그러면 좋은 반도체 만들기 싸움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올해까지가 다인 것 같고 얘도 결국은 범용 커머더티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성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싸게 만드는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이 공정에 대한 노하우와 공정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게 기본적으로 다 D램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게 만들기 싸움으로 가게 되면 HBM의 수익성이 D램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HBM은 GPU가 옆에 짝꿍인 GPU가 없으면 쓸 곳이 별로 없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D램의 마진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차이점 같은 건 좀 있을까요? 특별한 차이점이라기보다는 항상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수요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저는 제가 20몇 년 경력인데 역대급인 것 같아요. 왜 역대급이냐면 이전까지는 보면 D램만 좋은 사이클이 있고 또 낸드만 좋았던 사이클이 있고 메모리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좋아서 슈퍼 사이클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AI 덕분에 뭐 HBM이라는 새로운 상품도 있고 그냥 D램도 좋아지고 낸드도 좋아지고 네, 다 같이 근데 그런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수요의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강한 슈퍼 사이클
댓글인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주가도 제일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또 이나노 공정과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가 그럼 TSMC에 집중된 파운드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파운드리가 오히려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애저의 운영 담당자고 AWS 운영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포인트, 제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 이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파운드리가 너무 모질란다가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 2등이 어찌됐든 삼성전자죠. 네. 근데 지금 냉정하게 불과 얼마 전까지의 수준으로만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능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부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한테 달린 문제인 것 같고 네. 제가 삼성전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가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올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막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결국은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 파운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에서 자기들이 파운드리를 만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 파운드리가 사실은 제일 부족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해내면 그러면 그때 돼서는 정말 삼성전자의 전체 PB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 삼성전자한테 달린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지금 제가 삼성전자 가본 게 과장 때 한번 가본 게 단데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의미를 보여준다면 진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엔트로트윅의 코워크 발표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진 기업의 지배력이 강해진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분들이 좀 AI만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제가 또 그걸 잘 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건방진 말씀이겠습니다만 AI 애널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관점에서 AI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전력기기 애널리스트가 전력기기 관점에서 AI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AI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만 생각을 해보면 좀 따로 특별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여전히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에이전트를 바라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AI 에이전트는 AI입니다. 그냥 우리는 AI를 사용하는데 이 AI가 이제 지가 소프트웨어도 작동을 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위협이 되는 거는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악화시키는 거지 소프트웨어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 AI 에이전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전해야 에이전트가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AI 사이클이 최종적으로는 뭐 에이전트 시대가 다음에 피지컬 AI 시대가 있고 그 시대 이후에 AGI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분야는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도 벌써 바뀌었죠. 원래는 우리가 다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지금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름 자체를 확장시켜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건 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경제, 클라우드 중심의 데이터 경제가 AI 산업 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에 있을 기업들은 뭘까? 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측면으로 오히려 또 포커스를 맞춰서 야 내가 여기서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를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 관점보다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픈 AI의 비즈니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는 걸 그러니까 그러니 오픈 AI가 있을 거고요.
알파벳의 제미나이가 파운데이션 모델일 거고 지금 이번에 코워크를 낸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뭐냐면 지금까지는 디지털 세상의 AI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 챗GPT 이건 디지털 세상의 AI인데 피지컬 AI로 가면은 또 다른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데 네. 이런 거로 가게 되면 또 테슬라 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구글에는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제 전형적인 피지컬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이런 쪽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파운데이션 모델도 결국은 지금 이제 차용되는 게 지금은 에이전트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인데 여기 피지컬 AI로 가면 또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AI 쪽은 따라가야 된다. 그걸 못 따라가면 이런 말씀 드리게 되는 거죠. 그걸 못 따라가면 계속 지금 M7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 시장은. 근데 M7 가지고 헤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구글이 왠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제 착각인 건가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뭐냐면 이게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뭐 종목 추천에 상관없지 않을까요? 구글 정도면? 뭐 하여간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구글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가 발전해서 에이전트로 발전을 하려면 이걸 어렵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요 생태계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을 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에이전트가 이메일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워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뭐 하드웨어도 관리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파벳은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뭐 피지컬 AI로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 피지컬 AI에서 많은 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쉬운 거부터 가자. 쉬운 거부터 가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율차. 이제 우선 여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로보택시 상용화하고 있는 건 웨이모밖에 없거든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1월부터 시범사 상용화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니 이 로보택시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딥마인드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알파벳은 다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구글이 AI의 회사였죠. 근데 제일 부진했던 이유는 웨이모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 가장 부진했었었는데 지금 그 단계가 넘어가고 되게 알파벳한테 유리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뭐 저의 작은 생각일 뿐이라서 알아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에 있는 AI 전문가 중에 제 한 명 친한 친구가 있는데 AI 개발자들이 지금 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여전히 구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걸 만들 테니까요.